여야의 대선 대진표가 확정이 되면서 후보들의 행보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에 패배한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참여를 거부하는 듯한 그 뉘앙스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경선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거대 여야의 각 당의 후보들은 확정이 됐는데 일단 대진표에 대해서 여쭤보죠. 이제 윤석열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이렇게 나머지 두 명의 후보도 있었겠지만은 여론조사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상대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죠. 마지막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좀 도드라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뒤집힌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예. 대체적으로 여의도의 관측대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 전체로 보면 뭐 여당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치 신액 그동안의 어떤 주류가 아니었던 분들이 양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정치 사적으로 보면 87년 체제,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과 새누리당, 뭐 지금의 국민의힘 이어진 양당 체제에 성장한 정치인이 아닌 어떤 새로운 분들이 양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됐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양 후보가 미래 의제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어떤 정치를 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가 주류가 아닌 분들의 경쟁이 된 상황에서는 예. 실제 이제 어떤 분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선출된 후보로서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 선관위원이셨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네요. 저희가 공정하게 선거를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제 그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서 물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상당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예. 만장일치로 모든 걸 결정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 선거관리보다는 조금 더 마무리는 좋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 다소간의 불만 표시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이게 뭐 보이콧 이렇게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거 관리가 큰 어려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들 보니까 또 각 최종 4명 중에 윤석열 후보가 그 본선으로 진출하는 결정하는 날 나머지 3 후보도 그냥 뭐 깔끔하게 승복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선관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지막 룰 결정할 때 예. 이제 문항 여론조사 문항을 정할 때 네. 미리 여론조사 자문위원회 비슷한 기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네. 각 후보 진영에서 나와서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근데 사전 협의를 할 때 상당 부분을 합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 측이 뭐 재질문을 다른 후보 측의 재질문 요구를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을 배제하는 여론조사에서 이런 문항 도입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 측이 아마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 룰에 대해서는 정할 권한이 사실상 쟁점이 아니었죠. 예. 따라서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렇게 후보자들 진영에서 민감한 부분을 합의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룰 결정에 좀 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대 여야의 후보들은 영선 후보예요. 국회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영선의 후보들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내면을 좀 면밀히 보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 또 당원들의 그 표심이 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네. 당연히 뭐 지금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의 어떤 정치 구도를 둘러싼 그 여야 경쟁인데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권 교체가 목표겠죠. 근데 이제 대선은 당연히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적 요소도 있지만 예. 어떤 미래 의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선거가 되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정권 교체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나 다소 정치 보복적인 요소들을 계속 내포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불안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여당의 후보로 확정된 분에 대해서 구속
해야 된다는 발언을 직접 하신다거나 또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범죄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국민의힘 경선 표심에 반영이 돼 있다. 결국 뭐냐면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한 분입니다.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반감이 당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당심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은 대통령이 돼서 본인들이 입었던 상처와 똑같은 어떤 결과를 내려다는 어떤 요인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자극한 결과가 어느 정도 당심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정치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근데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물론 뭐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거꾸로 보면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대한 비토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정치권의 어떤 비토냐, 각 진영별로 너무 갈라져서 옳고 그름을 진영의 이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 이중잣대. 이것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도 이낙연 지사와 이재명 지사 보면 두 분의 정치 역정을 보면 사실은 당심은 사실은 이낙연 지사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이 현격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는 부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역정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민심이 더 갔어야 되는 부분이죠. 당심은 당연히 다른 후보 측에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압도적으로 당심이 또 윤석열 후보 측에 갔어요. 근데 이것을 이런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가 마치 보복 정치를 하라는 부채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저는 정치 발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각 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에 난주하는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단죄 시각인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것이 뭐 보수 진영 또는 뭐 진보 진영 여기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각 분야별로 노동이면 노동 분야, 교육이면 교육 분야, 정치면 정치 분야, 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 이런 식의 각 분야 쌓여 있는 기득권의 폐해를 시정해라라는 이런 요구라고 봐야지 정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예. 이것을 뭐 사정에 칼날을 댄다고 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 그랬고 윤석열 후보가 첫 일성이 비상식적 이재명 대 상식적 윤석열이라고 네. 표현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상식적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민주당의 행태가 비상식적이라는 취지예요. 예. 이재명 후보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행적 이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 본인이 상식의 화신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상식으로 앞으로 펼쳐나가겠다 이런 기준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일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 여러 가지 해명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재명 지사의 비상식적인 말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지 예. 본인의 그런 관점에서 상대방 후보가 당신이 상식의 화신이냐라고 공격할 건 아니다. 예. 그것이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 말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끌어올려 오는 것이지 이전 투구로 가는 것은 조금 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양측에 더 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대한 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반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제 그 각 양 후보가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도 각 상대 진영의 1위 후보였으니까 서로 공격을 해왔던 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타겟이 확실히 정해졌으니까 더 시작부터 공격성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후보다, 뭐 큰 바다에서 뽑힌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당심과 민심이 벌인 4.4.5입 후보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서로 그런 일단 용어에 대한 그 선출 과정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그 언급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나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과거, 보복, 복수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탈출 작전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후보가 정해지고 시작인데 어떤 방식으로 정책 그 대결도 많이 펼치겠고 서로의 약점도 공격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뭐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공감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뭐 모든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는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담고 있죠. 근데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경쟁한 후보들을 보면 경쟁에서 이긴 후보와 진 후보가 기득권과 어떤 새로운 세력을 대변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주류에 있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를 언급하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당내 어떤 권력 지형 안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의 기득권을 완벽하게 혁파하라는 주문이 뭐 이재명, 윤석열에 집중돼 있는 경선 결과는 아니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후보고 공과 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요구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비판하는 분들 그리고 당내에도 있고 일반 국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재명은 좀 다르게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장동 문제를 국민의힘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민간이 투기 이익을 얻어가는 구조를 누가 깰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이재명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민주당 안에도 있는 것이고요. 예. 뭐 국민들의 지지도 차츰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구도가 마련이 되고 이제 본선 구도가 경쟁되는 시점에서는 사실 의제를 누가 설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지금 뭐 최근에 보이는 정책 행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현안에 이제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평가, 대안 제시 모든 면에서 실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아직 윤석열 후보는 뭐 후보가 되신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발표하신 정책이나 고향의 내용이 있지만 네. 이게 이제 2030 세대를 비롯해서 지금 대선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미래 의제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차별화하고 부각하는 선거 초반이 돼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뭐 일관되게 능력, 예. 또 추진력, 또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대선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본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 시간 반 정도 했다는데 거기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먼저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두 분 다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도 설득하겠다. 하여튼 추진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날 생각 있냐? 만남을 요청할 생각 있냐? 본인이 요청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에서도 본인 소신을 밝혔죠. 사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밝혔고 다만 이제 그 사면권이 대통령 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절차를 어떻게 본인이 만들지 이러이러한 전제하에 사면을 추진하겠다 이런 전제에 대한 아직 얘기가 안 나와서 아마 여론 수렴 과정이 그런 등의 절차가 전제된 말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실은 지금 큰 의미는 있을 수 그치, 예. 없죠. 왜냐하면 각 진영별로 지금 대선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을 만나서 특별히 야당 후보가 얻어낼 것도 없고 또 국민께 드릴 수 있는 큰 선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협조를 구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특별히 의례적인 인사의 자리 정도 이외에 예.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만남은 지금 추진할 이유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예. 사실은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요. 네. 이재명 지사가 기본주택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 유보부 주택으로 표현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을 왜 이 국민적 질타를 받느냐? 비리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보면 임대주택 부지도 지금 돈으로 팔아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본인의 뭐 기본소득 나눠주는 데 쓰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의 기본주택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손쉽게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뭐 그동안에 왜 그렇게 했는지 과거에 대한 설득력은 설명이 있어야지만 미래를 우리가 믿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미래만 그냥 던져놓고 미래 이거 믿으라고 하면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거의 얽매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그것이 공약의 현실성이 있는지 또는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대답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대장동 얘기를 이렇게 다시 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나 봐요. 대장동 문제를 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예. 그게 이제 주로 김은혜 의원이 최근에 녹취록 공개하고 해서 임대주택 문제를 가지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임대주택에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지금 취하는 입장과 배치되는 어떤 과거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이 성남도시공사가 임대주택 방식을 하면 이게 굳이 그런 손해나는 거를 왜 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게 주민간담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 판단을 말씀하시는 거지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정책적 반대를 한다거나 추진 의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어떤 본인 입장이 뭐 지금까지 본인 입장과 다르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임대주택 부지를 물론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 협약 당시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임대주택 부지에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었고 의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으로 좀 비판도 있었고 그 전에 임대 사업보다는 뭐 실질적으로 시민의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을 펼치라는 압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이라든가 서민 주거안정 정책과 당시 행보가 배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저 이슈가 하나만 있으니까요. 대장동 얘기를 간단하게. 계속하면 저희가 끝이 없어요. 근데 대장동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도 또 적용 안 했잖아요. 어쨌든 적용 안 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양가 임대주택 상한제도 부지도 상당히 박근혜 정부가 줄었고 나머지는 적용을 못하게 법을 바꾸셨기 때문에 못하는 아니죠. 그거는 사업 방식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 방식을 민관으로 해놓고 토지는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채용하되 오히려 공공개발 형식으로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착용하되 분양가 상한제를 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를 하실 때 만약 이재명 지사께서 임대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에 착안을 하셨다면 저는 충분히 본인이 거기에 캡을 씌울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안 분만 하셨으니까. 참아주시면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원팀 구성하는데 잘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과 걱정이 많았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되자마자 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 그 승복 선언에 대한 메시지는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저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 이렇게 굉장히 축해 올려줬거든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정작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여론에서 언론에서 불참할 것 같다라는 보도를 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꼭 조직에 들어가야지 대선을 돕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원팀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원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 그 전당대회 날 그러니까 후보자 결정 발표죠. 전당대회 날 가장 큰 박수 소리가 나왔던 부분이 홍준표 후보께서 깨끗하게 인정한다. 예, 예. 이때가 제일 큰 박수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페이스북에서 다른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정치적 행로에 대한 구상이 필요할 시기도 있죠. 예.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펼쳐나갈 것인가 미리 그것이 결정돼야지만 본인이 이제 행동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또 2030 세대의 상대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2030 세대를 착상시킬 필요는 있는 거죠. 본인이 이 2030 세대를 내 팬덤 지지층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 그다음에 행동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 민주당의 이낙연 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장 들어와라 해서 이낙연 지사가 들어가게 되면 국민적 지지가 따라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시간이 대표가 필요하다. 얘기했던 62%의 국민이 따라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에 누가 들어오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예. 충분한 본인이 관리하면서 나중에 윤 후보를 도울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의 그 저 말씀이 완팀 구성에 저해되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저렇게 2030의 지지를 얻는 여러 가지 행보를 한 뒤에 그러니까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든다. 플랫폼 만들어서 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들의 정말 니즈가 뭔지 욕구가 뭔지를 파악한 뒤에 그것을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뒤에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한테 전달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또는 선대위에 그 뒤에 또 들어오셔도 되는 것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의 저런 당장의 선대위 미합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열이다, 원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평가는 지금은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의원이 언급한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 2030들이 많이 참여한 이후에 그들이 또 다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디딤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2030의 정치적인 요구는 뭐냐면 네. 특정 주자가 본인들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정책이 대표한다고 볼 수는 있고 본인들의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한 얘기가 18세 이하로 피선거권도 낮추자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아마 홍준표 후보가 저런 플랫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정치에 본인들의 2030이 과소 대표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게 불공정으로 보는 겁니다. 예. 따라서 정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본인들이 뭐 피선거권이 확대되든가 아니면 선출직에 많이 참여하든가 예.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요구가 전달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달라. 여기에 대한 화답이라고 보고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30 국민의힘에 당원이 가입했던 2030들은 지금 뭐 탈당한 그 인증샷도 올리고 막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국민의힘 문제뿐일까? 이재명 후보도 2030 세대의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럼 2030 세대는 어떻게 마음을 끌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뭐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일부 이제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정치인들 하는 얘기 중에 2030의 지지율이 안 나올 때 예. 2030의 이제 보수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전혀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2030 세대는 늘 변화하고 요구에 새로운 요구를 계속 해왔고 예. 특히 최근에 2030은 기성세대로부터 오히려 차별받고 소외받았다는 게 강하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건이나 토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 정권이나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떤 새로운 요구를 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면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대를 홍준표 후보에게 바랬던 것이고요. 그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예.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단순한 세대 갈등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2030이라는 그 세대가 특정하는 어떤 한국 사회 문제가 응축돼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럼 이재명 후보도 그 2030 세대를 홍준표 후보가 독점했거나 그 세대를 대변하는 어떤 정치인은 아닙니다. 예, 예. 물론 이번 경선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이제 집중됐던 게 홍준표 후보인 것은 맞지만 네. 그게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내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예.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행보에서 2030들과 대화하고 2030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행보로 계속할 거고요. 이건 아마 이제 대선 본선에 이어질 때까지 가장 중요한 어떤 선거 전략의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여느 때보다 2030의 표심을 얻는 것도 이번 중요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과연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것인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총괄 선대본부장 얘기도 나오고요. 들어오는 거는 거의 맞긴 맞나 보죠.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역할이 상당히 다양한 그 평가를 받죠. 예를 들면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원탑 선대 본부장 자리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다 그 진두지휘하고 누굴 인선을 하고 그런 거.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조직은 너무 비대하다. 다 해체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팀으로 소규모로 만들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론이 내각제 개헌입니다. 예.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시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 2년 이후에 개헌해가지고 본인 임기 단축 이후에 2024년인가 2025년도에 뭐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물 정책 공약 등을 다 총괄하게 되면 사실은 그 공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엊그제 인터뷰하다 보니까 외연 확장,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선대위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조합될 것인지. 그러니까요. 근데 안철수 후보와의 또 단일화 이 부분, 지금 물론 출마 선언한 이후에 바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했지만 예. 궁극적으로 단일화 형식의 어떤 야권 통합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네. 또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가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다양한 뭐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짧게 그러면 이거요.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홍준표 의원 합류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와도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단일화가 될 것인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단일화는 저는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대표가 예전과 달리 통합 경선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예전 그 보궐선거 때도 통합 경선 하자라고 했거든요. 완샷 경선. 예. 근데 지금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 걸로 볼 때는 또 본인 알겠습니다. 지지율을 감안해 보면 단일화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생각.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굉장한 또 영향력을 줄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캠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언론 보도상은 보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돼 갖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본인이 주도하는 비대위나 선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실 거거든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선거란 윤석열 후보는 이제 실제 당에 와서 후보가 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요. 네. 당의 대부분 지역위원장과 의원들이 결합은 했지만 아직 당내 리더십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당을 중심으로 후보 중심으로 선대가 가는 상황에 전권을 요구하는 김대 위원장이 합류하면 윤석열 저 후보의 리더십은 또 완화되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정책이나 뭐 어떤 공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의 요구를 관철하는 선대위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조화된 방식대로 하면 김종인의 색깔이 없는 선대위가 될 것이고 예.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대위가 되면 생각보다 내부 갈등의 문제를 잠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